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시누이는 분명 전생에 저랑 원수진 사이일 것이다 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스타일이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아주 비열한 스타일의 인간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 하나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머리를 아주 못된 방향으로만 굴리는 시누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지만 남편은 저와 회사 입사 동기이고요. 회사에 갓 입사해서 인턴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회사를 그냥 때려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건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제일 서로 마음이 잘 맞고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제 동기였던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인턴 때는 테스트 삼아 주어지는 업무들이 많고 시간도 아주 촉박하게 주어서 퇴근한 후에도 일거리를 집으로 들고 가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내기에는 너무 벅차서 동기들끼리 서로 비슷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죠. 그때 저의 제일 친한 동기, 지금의 내 남편이 저의 파트너가 되었고 우리는 퇴근 후에도 커피숍에 앉아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커피숍에서 간단히 저녁도 때우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일처리를 함께 해보다 보니 이 남자가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고 현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같이 일하는 사이다 보니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번 사귀어보자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잘못 얘기했다가 동료로서의 사이까지 멀어질까봐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앓이만 하면서 그 남자의 마음은 어떤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가만 본 그 남자 마음도 저와 다르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느낌이 저 남자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고 그 남자 눈빛은 뭔가 고백을 할 듯 말 듯 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저보고 너무 괜찮은 세계 맥주 파는 곳을 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며 퇴근하는 길에 간단하게 맥주 한 병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우리는 일 마치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맥주를 마시기 위해 세계 맥주 파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시켰고 시킨 맥주와 안주를 기다리는 동안 그 남자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극 좋아하시는지 어떤지. 나는 연극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들은 각자 애인하고 데이트하느라 저하고 이런 거 보러 갈 생각도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표를 샀어요. 연극은 누군가 같이 봐야 더 재미있는 거라서 일단 2장을 샀어요. 혹시 미연 씨가 시간이 되실까 하고요. 혹시 연극 좋아하시면 같이 가실래요? 순간 저는 속으로 너무 감동받았죠. 너무나 기다렸던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덥석 연극표를 받아들기에는 너무 속보이고 재미가 없다 싶어서 슬쩍 둘러서 말했어요. 연극이요? 저 연극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인지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 그래요? 하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이제부터 연극 마니아가 한번 되어볼까 싶어요. 상현 씨가 연극 좋아한다니까 앞으로 연극 보러 갈 일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가는 건 별론데 상현 씨랑 연극 보러 가면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람 표정이 환해지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제 마음에 와서 콕 박혀버렸습니다. 미연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너무 좋네요.
연극을 재미없는 연극만 봐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괜찮은 연극 배우들이 하는 연극 보면 영화보다 훨씬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어요. 미연 씨도 분명 연극에 빠져들게 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연극 보러 자주 가시는 거죠? 연극표는 무조건 제가 삽니다. 미연 씨는 제 옆에만 있어주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연극들만 골라서 표 예매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연극을 보러 다니며 친해졌고 그 사람 말대로 연극은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수록 사람 참 진국이다 싶더라고요. 요즘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람난 사람들도 많고 서로 좋아서 믿음이 가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결혼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남자를 너무나 잘 구한 거였죠. 성실했고 자상했고 절대 저한테 먼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가정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자한테도 한 가지 복병이 숨어 있었더군요. 그 복병이란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죠. 저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가끔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남들처럼 크고 작은 고부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것이니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만 아니면 어느 정도 참고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그냥 조용히 참고 넘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는 친동생이 아니더군요. 어느 정도 사이가 깊어지고 서로 결혼을 생각할 때쯤 그 남자가 자기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이 자기 여동생이라고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기 전까지 저는 아버지하고 단둘이 좀 외롭게 살았어요. 엄마라도 살아계셨으면 그 외로움이 덜했겠죠. 아버지가 참 다정하신 분이라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잘 챙겨주셔서 엄마의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 둘이 살고 아버지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 힘들 때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 제 일은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다고 둘이 사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도 안심이 되셨는지 표정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4살 어리니 미연 씨랑은 동갑이네요. 동생이 참 귀여워요. 애교도 많고 성격도 좋아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하는 것도 달라서 좀 서로 안 맞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나니 서로 이해도 하게 되고 조금씩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미연 씨하고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 서로 잘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현 씨 동생인데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혹시 실수하는 것 있으면 말해줘요. 시아버지가 재혼하기 전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전 남편이 도박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큰 돈을 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가지고 있던 돈이 며칠 만에 3배로 불어나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제발 도박에 손 떼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혼하겠다고 협박도 해봤지만 시어머니의 전 남편은 아무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오고 도박에 눈이 뒤집혀서 눈만 마주치면 돈 내놓으라는 소리밖에 안 했던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설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도박을 끊지 않는 한 가정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혼도 안 해주니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박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 온데 돈을 끌어다 쓰고 집 팔고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까지 팔아치우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고 난 후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어머니와 신우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겨우 월세방 하나 건지고 살게 되었고 그 후 몇 년간 연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중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 전 남편이 산에서 실족사를 했다고 전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땐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면서도 미친 인간, 잘 죽었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치를 떨었겠죠. 그러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두 집에 살아가는 살림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배우자 잃고 자식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처지가 비슷해서 서로 만나서 위로받고 말통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성실한 시아버지를 만나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 신우이는 마치 새로 만난 새아버지가 원래 자기 아버지였던 것처럼 정말 살갑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신우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나이에는 낯도 가리고 생판 모르고 지내온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새아버지 될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소개시켜 주었을 때 신우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서 안겼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행동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어린아이가 얼마나 정이 그립고 사람 정이 그리웠으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정을 붙이겠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아들 못지않게 새로 맞이한 딸에게 잘해주고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어머니 몰래 용돈도 챙겨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가 학교 다닐 때 좀 말썽을 일으켰는데 시아버지 눈에는 그저 신우이가 안타까워 보이고 사랑을 덜 받고 자라서 그런 모양이라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자잘한 말썽을 일으키던 신우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큰 사고를 하나 쳤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우이는 어떤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간이고 슬개고 다 빼주는 스타일이라 주변에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은 엄청 잘해주고 잘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잘 지내려고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질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고 학교 마치고 나면 오락실이다 노래방이다 엄청 몰려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가씨처럼 꾸며서 나이트클럽에 놀러 다녔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신우이는 그 학교 일진무리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 신우이가 엄청 좋아서 따라다녔던 남자였고 그런데 그 남자는 신우이가 아닌 신우이의 친구에게 반해서 사귀자고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된 거죠. 신우이가 집에서는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굴면서 새아버지나 새오빠한테는 잘했지만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처음부터 자기를 좋아한 적도 없고 둘이 사귄 적은 더더욱 없는데 자기 친구가 그 남자를 뺏어갔다면서 온데 소문을 다 내고 결국 그 애를 왕따로 만들고 학교 마치고 불러다가 분 풀릴 때까지 때리고 화풀이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신우이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시아버지도 일하다 말고 학교로 달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성질이 더러운 신우이가 여전히 가여운 딸로 보였는지 상대방 부모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도 꿇지 않았던 무릎을 시아버지가 꿇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가르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잘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상대방 부모님들도 조금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상대방 부모들도 시아버지가 신우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친아버지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을 새아버지가 빌고 또 비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같은 학교에서 아이를 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신우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 덕택에 정학은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신우이는 시아버지에게 더 잘하고 시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급할 때 붙을 사람은 시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에 붙어야 잘 살고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눈치 빠른 걸로 치자면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신우이는 자기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를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잘해주고 싶어하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신우가 나는 물론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였고 잘못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저한테도 잘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아주 나쁘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삐딱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지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색안경을 걷어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했죠. 나한테 잘해주는 건 어떤 계산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고등학교 때 어떤 사고를 쳤는지 일진인지 어떤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였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신우이는 저한테 정말 살갑게 대하더군요. 언니 하면서 자기는 언니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렇게 언니가 생기니 너무 좋다고 친언니처럼 따라도 되냐고요. 물론 된다고 했죠. 세상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동갑인데 언니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랑 나랑 나이도 같은데 아가씨가 언니라고 하니까 내가 듣기에 좀 미안해요. 그냥 우리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요. 요즘은 신우이 올케 사이에 친구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언니. 우리 오빠 와이프인데 제가 당연히 언니라고 불러야죠. 처음에는 나이가 같아서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나이 생각하지 말고 신우이 여동생이다 생각해요. 나는 언니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고 정있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 뒤로 신우이는 저를 정말 친언니처럼 대하며 연락도 자주 하고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대학을 못 가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직장의 적성에 안 맞는지 신우이는 회사에 취직만 하면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걱정이 태산이었죠. 신우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회사를 자꾸만 그만두고 나오니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겠다며 시부모님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고 아가씨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이 주말에 시댁으로 갔고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아가씨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뭔가 혼자 준비한 게 많은 듯 자기가 정리해놓은 노트를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사실은 나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노력해도 회사 문 앞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회사 사장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빡세게 일하고 돈은 사장이 많이 가져가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회사 말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장사라는 말에 우리는 다들 놀랐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장사라니, 갑자기 장사야. 장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시작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 철없이 굴지 말고 다른 직장이나 알아봐. 갑자기 장사할 돈이 어디 있어. 엄마는 왜 고민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만 해. 생각해보면 다 길이 있는 거잖아. 내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장사하겠다고 덤비는 줄 알았어? 오늘 언니가 온다기에 내가 어떤 장사를 할지 다 적어둔 거잖아. 제가 온다고 해서 적어두었다니. 이건 또 뭔 얘긴가 싶었죠. 언니, 나 옷 입는 스타일 좋고 감각 좋은 거 알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평범한 옷도 코디 잘해서 특별한 옷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널린 게 옷가게이고 쇼핑몰이지만 모델들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옷을 저렇게 입을 줄 모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옷가게와 액세서리 가게를 해보려고 해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언니 온다고 해서 계획 다 잡아놨거든요. 신우이가 갑자기 노트를 펼치며 설명하는데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나? 나한테 뭘 바라나? 설명하는 얘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신우이가 왜 저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지 저는 열심히 생각했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자리 좋은 곳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신데 아마도 친정아버지를 생각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끝내고 난 신우이는 저한테 바짝 다가앉으며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나 사실 언니 아버님 건물에 몇 번 가봤어요. 네? 우리 아버지 건물에요? 네. 언니 아버님 건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저런 자리에서 장사해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가게 하나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언니가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신우이는 온갖 친한 척을 하면서 저한테 달라붙어서 얘기했고 저는 그런 신우이가 너무 부담스러웠죠. 아버지 건물이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야 누구든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면 받아주시겠죠. 아가씨가 준비가 되면 제가 아버지 연결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언니 아버님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선 장사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금방 돈 벌 수 있어요. 그때 돈 모아서 보증금을 후불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때요? 절대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앞뒤를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남남이면 이런 부탁 못 드리죠. 그런데 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언니,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언니가 좀 도와줘요, 네?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내가 언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네? 정말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하고 조금 생각해보자고 아버지한테도 직접 물어봐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온갖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오빠와 아버지가 가족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 신세만 졌다면서 정말 잘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부모님 속 많이 썩여드렸는데 자기도 부모님한테도 효도해보고 싶다고 온갖 얘기를 다 꺼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난감했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다고 그만하라고 말렸죠. 그 후에도 아가씨는 저한테 먹을 것을 사서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걸 사서 보내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우이가 하도 저러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게가 안 나가면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야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자리가 좋은 곳이라서 자리는 금방 나가지. 저번에 하던 사람은 다른 데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뺀 거고. 그런데 네 시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도 젊은 사람이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도와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은 어떠니? 저도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아버지 건물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해서요. 보증금이 적지도 않고 월세도 적지 않은데 시누이는 그걸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도와주는 걸로 하고 보증금은 네 시누이가 말한 대로 나중에 받는 걸로 하자. 그 대신 월세는 제대로 받는 걸로 하고. 이게 장사라는 게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거거든. 가만히 있는다고 장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약서는 쓸 거야. 1년 후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갚는 조건으로, 그리고 월세가 3개월 밀리면 가게 빼는 조건으로. 그 정도 장치는 있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사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섭섭할지 몰라도 열심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아버지가 그쪽에는 워낙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 제가 어떻게 하자고 토달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그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누이는 친정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친정아버지 건물에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10원도 안 받았고요. 매달 월세는 꼬박꼬박 내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반드시 월세는 내고 1년 후에는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요. 그 약속을 어길 시 언제든 가게는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땅이 코에 닿을 듯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주신 거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니 정말 기특하네요. 어떻게든 가게 잘 꾸려서 가게 번창하길 빌게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감각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아서 장사도 잘 하더라고요. 사돈처녀도 아주 잘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약속은 지켜줘야 해요. 우리가 사돈지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계약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지원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시누이는 처음에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손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손님들을 찾아오게 만들 궁리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런 시누이가 마음이 쓰여서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시누이의 가게에 들려서 제가 필요한 옷도 사고 저녁도 사 먹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장사 잘 되냐고 전화를 걸었을 때 시누이가 혹시 저녁에 잠깐 시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약속 없고 시간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잠깐 가게 좀 봐줄 수 있냐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가게에서 장사해 본 적도 없고 가게 돌아가는 시스템도 잘 모르는데 내가 대신 봐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금요일 저녁에는 다들 술 마시러 가느라 옷 사러 오는 손님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금요일 저녁에 손님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시누이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회사 마치고 저는 집에 가서 바로 쉬고 싶었지만 시누이가 부탁하는 거니 하루 저녁 봐주기로 했죠. 금요일 저녁은 생각했던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손님들이 오면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들을 받고 손님들이 옷을 입어보고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면 얼굴이 확 살아나는 것 같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 손님들이 옷 고르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옷을 6벌이나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으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빠지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벌써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분명 2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올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봤죠.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시간을 두고 계속 전화를 하자 뒤늦게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어디에요? 안 와요? 언니? 아, 언니가 내 가게 보고 있었지. 언니 나 미안한데 여기 친구 만나러 와서 어쩌다 보니 술 한잔 하게 됐어요. 거기 열쇠 있고 셔터만 내리면 되거든요. 가게 안에 불은 한 개만 켜놓고 가면 되고요. 에어컨은 다 꺼야 돼요. 언니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좀 부탁할게요. 신우이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도 그렇지 진작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던가 자기 가게를 마무리하고 가든가 해야지 엄청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 조금 화도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은 그냥 처음이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잠시 후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신우이 가게를 보고 있다고 하대요. 당신이 아가씨 가게를 보고 있다고? 아가씨는 뭐 하는데? 미경이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그래서 내가 잠깐 왔어. 한두 시간만 봐주면 된다고 해서 미경이 들어오는 대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남편은 2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미경이가 안 들어와서 못 가고 있다고 하길래 저는 신우이 가게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신우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손님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가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고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 다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여전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여보, 안 되겠다. 그냥 문 닫고 가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당신 저녁도 못 먹었지? 아직 못 먹었지. 시켜 먹을까 하다가 옷에 음식 냄새 배일까봐 그냥 있었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바쁘네. 그런데 그냥 문 닫고 가도 돼? 미경이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물어봐. 며칠 전에 내가 가게 봐줬을 때도 아가씨 안 들어와서 내가 셔터 내리고 갔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때 미경이는 뭐하고 당신이 셔터 내렸어?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해보니까 술에 취해서 있더라고. 그냥 뭔 일이 있었나 봐.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지 뭐. 어서 셔터 내리고 가자. 당신도 피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로 신우이는 여러 번 가게를 비웠고 그때마다 시어머니, 남편, 저,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불러서 가게를 잠깐 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저만 가게를 봐주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까지 끌어들여서 가게를 보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도대체 뭘 하기에 가게도 제대로 안 보나 싶었죠. 신우이가 또 금요일 저녁에 연락이 와서 가게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가씨, 왜 자꾸 가게를 비워요? 급한 일 아니면 가게 정리하고 볼일 보면 안 돼요? 언니, 가게 정리하고 어떻게 일을 봐요? 가게는 365일 여는데요. 그냥 한 번만 봐줘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일단 가보기나 하자 싶었죠. 제가 가니 아가씨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한창 화장 고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가씨 어디 좋은 데 가요? 약속 있어요? 언니, 나 지금 늦었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언니 가게 잠깐만 봐줘요. 나중에 내가 밥 살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이는 밖으로 달려나갔고 또 신우이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친정아버지한테 가게 부탁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가게를 비우고 돌아다니고 한번 나갔다 하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 정말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20통 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신우이는 너무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언니 뭐해요? 왜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아가씨,
잠깐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안 들어와요? 또 내가 셔터 내리고 가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내 가게가 아니잖아요. 아가씨 가게인데 왜 아가씨가 신경을 안 써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말이 조금 험악해지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긴 누가 신경을 안 써요? 언니, 가게 좀 봐줬다고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니한테 셔터 내리라고 했어요? 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 내가 언니 아버지한테 신세지고 있으니까 내가 우스워요? 아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가게를 내놓고 가게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게를 안 보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지금 날 가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엄마처럼 잔소리를 해, 재수없게? 네? 지금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이 심해? 와, 나 오늘 완전 뚜껑 열리네. 저기요, 언니. 내가 동갑인데도 언니 해주고 대접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이 미친년아? 야, 너 내가 만만해 보여? 어디서 훈계질이야? 저는 갑자기 날아온 욕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숨겨놓았던 성질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야, 너 왜 아무 말 안 해? 너 지금 너 대학 나오고 잘 나간다고 나 개무시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고 간섭하고 지랄이야. 야, 너 어디 가지 말고 딱 거기서 기다려.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둬.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신우이의 행동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신우이 가게로 오라고 전화했고 남편은 지금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가씨 가게로 오면 아가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하고 앞으로는 다시 가게 일 맡기지 못하게 하도록 확답을 받아야겠다 싶었죠. 저는 가게 안에 있으려니 너무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일단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누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동시에 바로 앞에서 신우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웬 깡패같이 생긴 남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기 있네. 야,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짓거려봐. 신우이는 얘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깡패같이 생긴 남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신우한테 묻더군요. 야, 너한테 전화 미친 듯이 해댄 미친년이 인연이야? 맞아, 내가 말했지? 완전 재수없게 생겼다고. 내가 언니 대접해주니까 지가 진짜 내 언니인 줄 알아. 얼마나 잘난 척하고 잔소리를 해대는지 내가 벼르고 있었어.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친년이요? 재수없다고요? 무슨 말이 그래요? 아가씨 진짜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이 아니지 않아요? 와, 이 미친년이 또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네? 야, 너 그 주둥이 닥쳐. 내 손으로 닥치게 해주기 전에. 정말 제정신 아니네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제가 돌아서자 그 남자가 제 팔을 확 잡아챘고 제가 그 힘에 이기지 못해서 돌아서자 신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뺨을 올려붙이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이년아.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돌아서 갔잖아. 어디 싸가지 없게 굴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맞아야 돼. 신우이가 다시 팔을 올려 저를 때리려고 했고 그 순간 아버지가 제 앞을 막고 신우 팔을 잡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거야? 누구한테 손을 대? 누굴 때려?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자 신우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내가 건물 돌아보려고 왔다가 정말 못 볼 꼴을 보게 되는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돈 처녀가 깡패야? 어디서 지금껏 나도 매 한 번 안 들고 키운 내 딸한테 폭력을 행사해? 그때 제 남편이 이쪽으로 달려오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님, 미경이가 와이프를 때렸습니까?
미경이 너 이거 무슨 소리야? 너 네 올케 때렸어? 너 올케한테 손찌검한 거야? 그래?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신우이 옆에 있던 남자가 남편을 상대하려고 나섰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신우이는 그 남자를 막아서며 먼저 가라고 그 남자를 보내더군요. 그 남자도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남편과 저와 친정아버지를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쏟아붓더라고요. 왜 이래? 그만 가라니까. 그만 가.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너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 이것들 내가 싹 쓸어버릴까? 말만 해. 내가 이것들 다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 깡패 같은 인간이 씩씩대면서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얘기하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참아 넘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군. 인간은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것끼리 만나고 어울리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보증금도 안 받고 가게를 내줬고 월세만 내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내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냈지. 월세 밀린 게 지금 5개월이야. 그리고 얘기 듣자하니 같은 건물 사람들하고도 시비가 붙었던 모양인데 사돈 처녀가 오기 전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 사돈 처녀가 들어오고 나서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싫어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이야. 나는 이런 세입자 필요 없어. 더더욱 내 딸한테 손을 대는 이런 세입자한테 내 건물을 줄 수 없지. 오늘부터 우리의 계약은 끝이야. 이제 그만 나가줘야겠어. 아버지는 가방에 든 계약서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자. 이런 인간은 상대하지 마라.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자 그 깡패 같은 놈이 우리 아버지 보고 욕을 하며 덤비려고 했고 누가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지금 뭐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그 깡패 같은 놈도 조용해지고 신우이도 미친 인간처럼 날뛰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그 깡패 같은 놈한테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그제야 술을 깨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미안하다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가게는 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어림없죠. 아버지가 그 꼴을 보고 다시 가게를 내주실 분도 아닐 뿐더러 만약 내주신다고 해도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시댁에 굳이 안 가도 된다며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면 되니까 신우이하고 마주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고 있고 신우이는 또다시 백수로 돌아가 어디 일자리 구한답시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특혜도 주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일로 신우이를 보지 않아도 되니 저야 마음 편하지만 부디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